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면서 역학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8월 들어서부터 이 코로나19 특히 이제 8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794명의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꾸준히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88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이 163명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인데 어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울산, 경남, 그다음에 전남,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서울, 경기 지역의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와 함께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코로나19의 향후 어떤 대규모 발생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만 확진자가 116명이 발생을 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들이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광화문 집회에 이제 전국에서 신도가 모여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7월 정도부터 한 5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이제 증감을 경험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었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 경기 지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환자를 보여주는 데 반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이제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중간에 한번 이제 서울과 연관이 돼서 이제 대전과 광주 지역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 사례는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소수의 감염 형태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19 감염은 수도권 지역에 아주 높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말씀드렸던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아마 그 안에서 감염이 됐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전하고 광주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도 그런 측면에 힘입은 바가 크거든요. 근데 이러한 느슨해졌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아마도 지금 이후로도 계속이 된다면 각 지역 안에서의 집단 감염이 크게 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가 대구의 신천지 사태 때보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변형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교회 측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보시면은 일단 그 8월 15일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강당에서 5박 6일 동안 합숙을 했었습니다. 합숙을 했었는데 그 5박 6일 합숙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코로나19에 적합한 증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단 검사를 미루고 약을 먹고 버티라는 어떤 지도부의 그러한 그 종용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좁은 공간에서 5박 6일 동안 합숙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적인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어떤 바이러스적인 그런 특성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화와 그다음에 교회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따라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한 좀 운영의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병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내에서의 병상 문제는 그래서 병상은 좀 뭐 부족합니까? 어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이제 가용 병상이 현재 이제 752개 정도 남아 있고 중환자 병상도 한 1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관리 현황은 격리 중인 사람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중에 위중증 환자가 13명 정도라 현재까지 가용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은 비교적 확보가 돼 있는 편인데 네.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8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놓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가용 병상으로는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네. 1주나 2주 정도 뒤에 발생하는 환자는 저희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나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중환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중환자 병실 또한 지금 현재는 남지만 아마 앞으로 모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800명 가운데 예.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보통 전체 발생자의 한 5%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40명 정도의 중환자 병실을 저희가 써야 되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집단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또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고령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중증 감염으로 가는 위험 요소거든요. 이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 입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향후 일주일 동안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를 해서 분명히 이런 병실이라든가 중환자실에 대한 그 파악이 그다음에 이제 확보가 더 필요하고요.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도 권역별 여러 가지 이제 공동 대응팀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 그 자가격리 시설이라든가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보다 더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원에서 이제 입원 가능한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이제 재지정해서 추가 병상을 한 500개 정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추가 확보하는 병상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교회 방역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이제 지난 7개월 동안 교회 방역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학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감증이 좀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 이유를 분석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일단 제일 큰 원인인데요.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변한 게 없습니다. 소홀해진 점도 없고 예. 오히려 더 가을부터 있을 2차 어떤 대량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조용히 물밀수로 더 병상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렇게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데는 우리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코로나19를 지금 현재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코로나19 별거 아니네라는 어떤 그러한 얕보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준수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그 집단 감염 양상을 보시면 마스크 미착용에 의한 집단 감염이 꽤 많거든요. 이게 그냥 일부 특정 지역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 더 주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대부분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라고 부르는 어떤 곳은 성가대의 문제라든가 또는 예배 후에 어떤 소모임의 문제라든가 또는 예배 후에 어떤 식사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코로나19가 굉장히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금 만들고 준수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방역 수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예. 이런 방역 수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교회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런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전부 다 무섭다 방송에서는 얘기하지만 내가 겪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조심하게끔 할 때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잘못된 리더십이 심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느슨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응 자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각각의 기관과 어떤 조그마한 리더십들이 모여서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큰 리더십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흐르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19의 집단적인 어떤 발생이 의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부터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이 됐는데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된다면 선제적으로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아마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8월 15일 대규모 집회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저는 서울 경기 지역의 2단계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면서 아마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어떤 숫자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단계를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에 있었을 수많은 확진자들 또는 감염자들이 이미 8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고 8월 15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람이 모여서 다시 또 각각의 그 고향으로 예. 내려간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금 환자 발생을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 많은 확진자들이 모였다가 그리고 그 확진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섞였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서울 경기 지역은 3단계, 기타 지역은 최소한 2단계 정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교회발 감염 이외의 사례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직접 방문한 확진자가 26명인데 모두 2층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파주에서의 파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확진자 중에서 26명은 스타벅스를 직접 방문했던 확진자고 나머지 14명은 이 26명의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26명이 이 스타벅스에서 어떤 행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26명이 전부 다 2층 매장에 있었던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2층 매장에서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당연히 저희가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는 어떤 마스크 내부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음료를 마시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고 음료를 마시고 하려면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업소의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좌석과 좌석 간의 거리를 마스크를 미착용할 거에 대비로 해서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는 한 마리에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기를 시켜주게 되면 바이러스의 내부 공간에서의 바이러스의 양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환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1, 2주 정도 굉장히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아마도 공조를 계속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 환기를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계속 공조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환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업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개인의 어떤 방역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대비들 또 저희가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앞으로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커피숍을 좀 방문하게 될 텐데 뭐 방문을 아예 자제한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커피숍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업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칙은 사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타벅스 같은 이런 그 카페나 이런 곳을 방문하시는 목적이 사실은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을 비교적 찾아가는 방법. 네. 즉 사람이 많이 몰려 있거나
복잡하게 있는 공간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공간이 좀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은 그 장소 안에서 마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나와서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곳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용을 할 때는 아마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스크를 많이 벗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잘 되는 공간이라면 그러면은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은 예. 나와서 이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키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평 서중면에서도 지난 9일에 한 행사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이 지역의 요양원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암 환자도 200여 명이나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더욱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네.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그 지역에서의 전파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혹시 확진자가 발견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그 해당 확진자가 발생한 그러한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요양원들에 대한 대비는 사실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보고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게 되면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단계의 환자들이 섞여 있으면서 무증상 감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사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보고들이 많았었습니다. 할 거면 환자가 발생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몇 번의 검사를 시행을 해서 왜냐하면 한 번만 검사해서는 잠복기 환자가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기를 두고 몇 번의 검사를 시행해서 그 요양원 전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아마 정책들을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위험 시설이 있는 곳은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가급적 방문을 하시지 않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광주와 좀 부산의 사례를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유흥가 일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례 모두 깜깜이 확진자이기 때문에 N차 감염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결국 우리가 왜 깜깜이 감염을 5% 이하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무증상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적 연결고리를 따라서 의심되어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깜깜이 감염은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증상이면 당연히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밖에는 없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집단 감염 형태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깜깜이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이라던가 또는 깜깜이 감염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깜깜이 감염은 사실은 저희가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의심되어지는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으로 찾아가기에는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의 무증상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명부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면서 우리가 노출됐을 사람을 따라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누가 그 지역을 언제 출입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유흥업소는 그런 식의 어떤 정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QR코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19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인 어떤 시행과
그다음에 개개의 업소들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영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